회장님이 노동자 행세를 하신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나요? 사람을 시험하려고 여길 오신 겁니까? 제가 수진 씨와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이며 상처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를 뭘로 보신 거예요? 태식의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듯했고 도윤이 고개를 돌리며 외쳤습니다. 나가주세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강남 압구정동 고급 저택에 스며들지만 박태식의 식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58세의 중소기업 회장인 태식은 거대한 식탁 한쪽 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30살 딸 수진이 무표정하게 토스트를 베어 물고 있었죠. 태식은 아침 신문을 펼쳐보며 가끔씩 딸을 힐끔거렸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버지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죠. 고급 도자기 찻잔과 은색 커피포트가 놓인 식탁이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그 남자 일은 다시 생각해봐라. 태식이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놈은 내 수준이 아니야. 수진이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빠의 기준으론 평생 누구도 괜찮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공장에서 손에 기름때나 묻히고 사는 놈이 무슨 내 딸과. 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근본부터가 달라. 교양도 품격도 다 다르다고. 아빠는 사람을 돈으로만 보시는군요. 수진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도윤 씨는 성실하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줘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진심? 웃기지 마라. 돈 없는 놈이 무슨 진심이야. 태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현실을 봐라, 수진아. 사랑만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봐.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사람을 구분해요?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빠도 처음에는 작은 회사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나도 밑바닥에서 시작했어. 하지만 그래서 더 잘 알아.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태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모르는 거야. 아빠와는 더 이상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결혼은 제가 할 거예요. 아빠 허락 없이라도.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자 저택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식은 홀로 남아 식어버린 커피를 마시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이 딸에게는 부담일 뿐이라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오전 9시 태식은 회사 최고층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지만 그에게 저 아래 사람들은 그저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에도 딸과의 갈등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협력업체 회의가 있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서류를 펼치며 보고했습니다. 주로 금속 부품 납품 업체들입니다. 삼성금속, 대한정밀, 그리고 신진공업. 또 그 손 더러운 인간들 상대해야 하는군.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제때 납품이나 하면 다행이지. 맨날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회의실에서 협력업체 대표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식은 마치 재판관처럼 냉정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맨 끝에 앉은 그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납품에 차질은 없겠죠? 태식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아시죠? 태식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점검하는 동안에도 태식의 머릿속에는 딸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그 남자가 뭐가 좋다는 건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까지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늦게 김 과장이 급한 표정으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뭔데? 그렇게 급하게? 김 과장이 서류 한 장을 태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따님의 예비 신랑 신상 조회 결과입니다. 태식이 서류를 받아든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도윤, 33세, 신진공업 생산팀 반장. 바로 오늘 아침 회의에 참석했던 협력업체였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야?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3중으로 확인했습니다. 신진공업 생산팀 반장으로 5년째 근무 중이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태식은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자신의 협력업체 직원과 딸이 결혼한다니.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식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습니다. 김 과장, 신진공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무슨 말씀이신지, 그 남자가 어떤 놈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말이야. 태식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손끝을 보면 안다고 했지. 그놈 손에 내 딸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지 직접 봐야겠어. 김 과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신진공업을 직접 방문하시겠다는? 아니야. 태식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 그 공장에 들어가는 거야. 직접? 네. 회장님이 공장에요?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얻은 남자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정말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같은 자리에서 함께 일해봐야 해.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박태식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그날 밤 태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딸의 차가운 눈빛과 이도윤이라는 이름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 그는 서재로 향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작업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 손은 기름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죠. 그때는 나도 저런 놈이었는데. 태식이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7시 태식은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 신진공업에 새로 들어갈 사람이 있어. 이름은 박만수, 나이는 55이야. 네, 갑자기. 묻지 말고 해. 오늘 면접 보고 내일부터 출근시켜. 태식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내 정체는 알리면 안 돼. 설마 회장님이 직접. 사람은 손끝을 보면 안다고 했지. 그놈 손에 내 딸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오전 10시 태식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신진공업 사무실에서 박만수로 면접을 본 태식은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일이 좀 힘들 텐데 괜찮으세요? 일이야 뭐 어렵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해야죠. 태식이 일부러 말끔을 흐렸습니다. 그날 저녁 태식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한번 만나볼 생각이야. 정말요?
수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시간 좀 줘. 내가 먼저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이튿날 새벽 6시, 태식은 신진공업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작업복을 입은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출근 체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따뜻한 목소리에 태식이 고개를 돌리자 30대 초반의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넓고 눈빛이 선량해 보였습니다. 네, 박만수입니다. 저는 이도윤이에요. 생산팀 반장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태식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바로 딸의 약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처음이시니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도윤이 앞장섰습니다. 기계는 사람보다 솔직합니다. 정직하게 다루면 절대 배신 안 해요. 태식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입은 깨끗한데 과연 손은 어떨까? 공장 안은 기름 냄새와 금속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부품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작업자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품 검수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도윤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도윤은 직접 작업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부품을 다루는 모습에서 진정한 장인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태식은 도윤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거칠지 않았고 부품을 다루는 손길이 섬세했습니다. 점심시간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박 아저씨, 구내식당 같이 가실래요? 첫날인데 혼자 두면 안 되죠. 구내식당에서 도윤은 태식의 식판에 반찬을 더 올려줬습니다.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반장님은 가족이 있으세요? 어머니 한 분 계시고. 도윤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결혼 예정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죠. 태식의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딸 얘기를 하는 도윤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자 태식은 본격적으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책상에서만 일했던 그에게 육체 노동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박 아저씨,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갑 새로 드릴게요. 손에 굳은 살 생기면 고생하거든요. 그 순간 태식의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챙겨주는 도윤의 모습에서 딸이 왜 이 남자를 좋아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식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재미있어요. 매일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뿌듯하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도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힘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하루 만에 거칠어진 손가락과 기름때가 묻은 손톱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깨끗한 정장만 입고 살았던 자신이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했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어떤 인간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따뜻한 눈빛과 자신을 챙겨주던 그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태식은 어제보다 조금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업복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 일찍 오셨네요. 도윤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제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나이가 있어도 일은 해야죠. 작업이 시작되자 태식은 어제보다 훨씬 능숙하게 부품들을 검수했습니다. 여전히 허리는 아팠지만 이상하게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침 휴식 시간, 태식은 공장 직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도윤 반장은 정말 우리 편이야. 지난번에도 회사에서 야근 수당 깎으려고 했을 때 막아주셨잖아. 맞아. 그때 회사 윗사람들한테 따지러 가시더라. 우리는 무서워서 못하는 일을. 태식은 놀랐습니다. 도윤이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니. 자신의 협력업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한 젊은 직원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반장님 죄송한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한 200만 원 정도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도윤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먼저지. 태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월급쟁이가 200만 원을 그렇게 쉽게 빌려준다니. 도윤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 터라 더욱 놀라웠습니다. 오후 작업 중에 태식은 도윤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고 각자의 사정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김 씨, 아들 입학식 그날은 일찍 퇴근해. 박 씨, 허리 괜찮아? 무리하지 말고. 이 씨, 어머니 병원 다녀오느라 고생 많았어. 태식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손 더러운 인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퇴근 후 태식은 몰래 도윤을 따라갔습니다. 도윤은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숨어서 지켜보니 도윤이 수납 창구에서 무언가를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값입니다. 도윤이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효자시네요.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태식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월급을 쪼개서 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료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다니. 지하철 안에서 도윤은 피곤한 듯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산부가 탔습니다. 도윤이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태식은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학벌도 재산도 없지만 도윤에게는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공장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요한 부품의 불량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거 큰일인데요.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본사에 보고하면 우리 공장 계약 취소될 수도 있어요. 태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자신의 회사로 납품되는 부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반장님, 어떻게 하죠?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됐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일단 불량품은 전부 골라내고 원인부터 찾아보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잘못 납품했다가 사고 나면 더 큰일이야.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식은 놀랐습니다. 자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빨리 덮고 넘어가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야근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직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남아서 불량품을 골라내고 원인을 찾았습니다. 반장님, 집에 가세요. 어머님이 걱정하실 텐데.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함께 끝내자.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태식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생 이런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던 그에게는 너무나 힘든 하루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식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과 지친 얼굴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태식은 수진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도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저놈이 진짜일까?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행동들이 모두 가짜일 리는 없었으니까요. 다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도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태식은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한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했어. 뭔가 익숙한데. 태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한 직원이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우리 협력업체 대표들 회의 기사네. 태식이 슬쩍 다가가 보니 자신이 나온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장을 입은 모습이라 지금과는 많이 달라 보였지만 누군가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좀 익숙하지 않아? 박태식 회장이라고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런 높은 사람들 볼 일이 없잖아. 다행히 직원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오후 작업 중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박 아저씨, 괜찮으세요?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도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태식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도윤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퇴근 후 태식은 도윤을 다시 따라갔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궁금했습니다. 도윤은 평소와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멈춰서더니 무언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이 뭐였지? 도윤이 혼잣말을 하며 사과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친 도윤은 낡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태식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도윤이 한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아이고, 도윤아. 내 어머니 오늘 좀 많이 아프시더라. 약 먹고 주무시고 계셔. 네, 감사합니다. 항상 챙겨주셔서. 태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도윤은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동료들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도윤을 시험해 봤지만 그에게서 단 한 번도 거짓이나 위선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워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태식은 용기를 내어 도윤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반장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결혼 예정이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따뜻하고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해 주신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혹시 집안이 좀 좋으신가요? 네, 그렇죠. 저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도윤이 잠시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게 좀 걱정이에요. 왜요? 아버님이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거든요. 당연한 일이죠. 딸을 공장 다니는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 태식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도윤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언젠가는 아버님께서도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순간 태식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장님, 현실을 좀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태식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분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박 아저씨,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평생 이런 일이나 하면서 살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좋은 집 딸과 결혼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저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한 것 같은데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태식이 계속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람이 무슨 꿈을 꿔요? 박 아저씨,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세상이 그렇게 공평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다고요.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박만수 아저씨가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왜 저를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날 이후 둘 사이에는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태식에게 업무적인 말만 할 뿐 더 이상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태식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박 아저씨가 왜 저러지? 평소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반장님한테 너무한 것 같아. 반장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태식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굽힐 수 없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념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태식은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나? 아니야, 현실이 그런 거야. 저놈이 너무 순진한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쓰라렸습니다. 도윤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태식과 도윤 사이의 냉랭한 기운은 여전했습니다. 태식은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날 아침 공장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공장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본사에서 납품한 부품 때문에 고객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태식의 심장도 쿵 뛰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본사로 납품되는 부품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재산 피해가 상당해요. 본사에서 당장 조사팀을 보낸대요. 이거 우리 공장 망하는 거 아니야? 직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오후에 본사에서 조사팀이 급파되었습니다. 태식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올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조사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나섰습니다. 저희 생산팀에서 최종 검수를 담당했으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반장님,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반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책임자는 저입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윤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품 결함의 원인은 원재료 업체에서 성분표를 조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팀장은 냉정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최종 검수를 통과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도윤이 항의했습니다. 조작된 성분표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건 변명입니다. 그 순간 공장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이야.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오래된 설비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장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침착하게 대피하세요. 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비상구로 차례대로. 화재는 생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공장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없어.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아직 안 나왔어. 도윤이 주저없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반장님, 위험해요. 직원들이 말렸지만 도윤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태식도 뒤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연기가 너무 심했습니다. 박 아저씨,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직원들이 태식을 붙잡았습니다. 몇 분 후 도윤이 김 씨를 부축하며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침을 심하게 하고 있었고 도윤의 팔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반장님, 직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김 씨가 무사하면 됐어요. 소방차가 도착해서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공장 일부가 타버렸습니다. 병원에서 도윤은 화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조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이도윤 씨, 이번 사고로 인해 당분간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문제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이요? 도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태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회장이라는 걸 밝히고 이 모든 걸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장 직원 한 명이 태식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아저씨, 혹시 이거 아세요? 그가 펼쳐 보인 것은 예전 신문 기사였습니다. 이 박태식 회장이라는 분이 아저씨랑 너무 닮았는데요. 태식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다른 직원이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여기서 뭐 하겠어요. 하지만 그 직원은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고통받는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들킬 위험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 아저씨, 반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태식은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직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반장님이 우리 때문에. 한 직원이 흐느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신 것 같아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태식은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도윤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 순간 간병인이 다가왔습니다. 저분이 계속 중얼거리시는데 회장님이 노동자 행세를 하신 겁니까? 라고 하시네요. 무슨 뜻인지 태식은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모른 척 해준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려고 여기로 오신 겁니까? 도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새벽 4시 태식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도윤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장님이 노동자 행세를 하신 겁니까? 도윤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니. 태식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비 영수증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만수님 응급처치비 마이너스 결제자 이도윤. 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어제 연기를 마셔서 받은 치료비를 도윤이 미리 결제해 둔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걱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놈이 이런 짓을 왜? 태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기억이 스쳤습니다. 손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식아, 사람의 가치는 손끝에서 나오는 거다. 깨끗한 손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손말이야. 젊은 시절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기름때로 새까만 손으로 집에 돌아오시며 태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언제부턴가 태식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 도윤이 깨어났습니다. 반장님 괜찮으세요? 도윤이 태식을 보더니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박 아저씨, 아니 박태식 회장님. 태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나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확신했죠. 도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사람을 시험하려고 여기로 오신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에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수진 씨와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 병원비도 동료들 챙기는 것도 다 불쌍해서 동정할 거리로 보셨겠죠. 가난한 사람들의 인생 구경하러 오신 거군요. 아니에요.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예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를 뭘로 보신 거예요? 태식의 침묵이 모든 걸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태식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식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신진공업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말입니다. 태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했을 것입니다. 사고 원인이 원재료 업체의 조작 때문이라고 했지? 네, 그렇긴 하지만. 그럼 신진공업 잘못이 아니잖아.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지. 김 과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날 저녁 태식은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도윤은 이미 퇴원한 후였습니다. 신진공업으로 향했지만 공장은 화재로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공장 앞에서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아저씨, 한 직원이 태식을 알아봤습니다. 반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집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일로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본사에서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 왔거든요. 그럴 리 없어요.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급하게 회사로 돌아간 태식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상무가 계약 해지를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계약 해지 취소해. 회장님?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가 취소하라고. 그리고 신진공업의 피해 복구비까지 지원해줘.
그날 밤 태식은 도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이 나타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계약 해지 취소했어요. 그리고 공장 복구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동정해서요? 아니에요. 태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서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도윤 씨, 태식이 도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평생 틀렸어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도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태식은 주머니에서 병원비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거 고마웠어요. 쓰러져 있으면서도 남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니. 제 딸이 왜 당신을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회장이 아닌 박만수로 일주일만이라도. 태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반장님이 아니라 선배로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태식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딸이 선택한 남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일주일 후 공장은 복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태식은 약속대로 박만수로 돌아와 도윤과 함께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무언가가 무거웠습니다. 곧 다가올 수진의 결혼식 때문이었습니다. 아저씨,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도윤이 점심시간에 다가왔습니다. 그냥 생각할 게 많아서요. 혹시 수진 씨 일 때문인가요? 태식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결혼식이 이번 주말이잖아요. 걱정되시는 거죠? 반장님은, 아니, 도윤 씨는 어때요? 두렵지 않나요?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죠. 아직도 수진 씨 아버지가 절 인정해 주실지 확신이 안 서거든요. 만약에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의 눈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언젠가는 마음을 돌리실 거라고 믿어요. 태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믿음을 배신해온 것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결혼식 전날 밤 태식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요? 내일 결혼식 잘해. 수진이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아빠가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틀렸었어. 도윤 씨는 좋은 사람이야. 아빠, 갑자기 왜 그래요? 도윤 씨를 만나보셨어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내일 안 오실 거죠? 수진의 목소리가 서글펐습니다. 그게 괜찮아요. 예상했어요. 아빠가 오실 거라고 기대 안 했어요. 전화가 끊어지자 태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태식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결혼식장에 갈까? 아니면 그냥 집에 있을까? 결국 그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후 2시 결혼식장 앞에 나타난 태식은 여전히 공장복 차림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지? 결혼식장에 저런 차림으로 오다니. 하객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쏟아졌지만 태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습이 지금의 자신에게는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혼자 버질로드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혼자 걸어야 하는 딸의 모습에 태식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단 앞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턱시도를 입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아마 처음 입어보는 정장일 것입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부 아버지께서 신랑에게 신부를 맡기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안 오셨나 봐. 어떻게 딸 결혼식에 안 올 수가 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태식이 일어났습니다. 공장복을 입은 채로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왜 저런 사람이 나와? 태식은 수진과 도윤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수진아, 미안해. 늦었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왜 그런 옷을? 태식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손을 보러 여기 왔다. 도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을요? 그 손이 내 딸을 지킬 수 있을지 확인하러 왔어. 하객들이 더욱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름때가 약간 묻어있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태식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그래, 이 손이면 되겠구나. 태식이 도윤의 손을 수진의 손 위에 포개어 놓았습니다. 도윤 씨, 내 딸 부탁합니다. 아, 네. 도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늦었어. 미안해. 아빠. 수진이 흐느끼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하객들도 감동받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감동적인 장면임을 알았습니다. 신랑 신부께서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많은 걸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제 전부를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인정해 주신 이 손으로 평생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도윤 씨, 저도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 이제야 진짜 제 아빠 같아요. 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태식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태식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 씨, 네, 아버님. 앞으로도 공장에서 계속 일해도 되겠어?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박만수로 말이야. 가끔씩 일하러 가고 싶어.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아저씨. 그날 태식은 처음으로 진정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으로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말입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태식은 신진공업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이제 그를 회장님이 아니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박 형님, 오늘 반찬 맛있어 보이네요. 젊은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이 들어서 입맛이 변했나 봐. 태식이 친근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태식에게는 이런 일상이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도윤이 식판을 들고 태식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오늘 수진이가 회사에 놀러 온다고 하던데요. 그래, 임신해서 몸이 무거울 텐데 괜찮을까?
아저씨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태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 후 수진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태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몇 달 사이에 거칠어지고 기름때가 묻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 그게 사람 냄새였구나.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작업 시간 공장 입구로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된 배를 살짝 내밀고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아빠, 수진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일손을 멈추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수진은 이 공장 사람들에게도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진아, 몸이 무거운데 왜 여기까지 왔어? 태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태어날 아기에게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고 싶어서요. 태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빠가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빠가 무섭고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따뜻하고 진짜 사람다우신 것 같아요. 그래, 아빠가 많이 변했나? 네, 많이요. 특히 웃는 모습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도윤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처음에는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제일 따뜻한 분이에요. 그때 공장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사에서 급한 회의가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아저씨, 본사에서 찾으신대요. 한 직원이 알려줬습니다. 태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회장과 박만수 사이를 오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보셔야죠. 도윤이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중요하니까요. 본사 회의에서 태식은 새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협력업체와의 관계입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우리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요.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의 태식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식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 도윤과 수진이 함께 태식을 배웅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서 드세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도윤과 수진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으며 태식은 행복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보다 수진이 만든 김치찌개가 더 맛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임신 검진하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말? 나도 같이 가도 돼? 당연하죠. 할아버지가 되실 분인데요. 태식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곧 할아버지가 된다니. 도윤아, 아이가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뭘 가르쳐 줘야 할까? 일의 소중함?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거 좋네. 그리고 손의 의미도 가르쳐 줘야겠어. 손의 의미요? 응. 깨끗한 손보다 진심이 담긴 손이 더 아름답다는 걸 말이야.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손이 제일 아름다워요. 다음 날 아침 태식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아. 태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공장으로 향하는 길,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태식의 마음은 맑았습니다. 오늘도 도윤과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수진과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행복했습니다. 신진공업에 도착한 태식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형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응, 오늘도 힘내자. 작업이 시작되자 태식은 자신의 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기름때가 묻고 거칠어진 손이지만 이제는 그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도윤과 함께 밥을 먹으며 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장님, 아니 도윤아. 고마워. 갑자기 왜요? 너 덕분에 내가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신진공업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그 속에서 진심의 불빛이 은은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식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